저는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크로스 마케팅이랑 스케일업 관련된 스케일업, 이제 비즈니스의 규모를 키우는 관점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유료 강의할 때 진행했던 것들을 좀 발췌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른 팀이랑 협업을 하든 아니면 내부 인하우스에서 뭔가 마케팅을 운영하거나 할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화 방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표는 노출 클릭만 봅니다. 그리고 광고 수집 몇 개나 돌려보고 이제 광고를 끌게요.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매출을 원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무조건 로아스만 봅니다. 이런 대화의 형태들은 제가 봤을 때 협업할 때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체크하는 요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6개월 내 잔존율이나 재구매율은 어때요? 현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가 뭐죠? 최근 1개월 내 핵심 유저에 대한 CAC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근데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도 지금 인하우스에 대한 그 컨디션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어서 리텐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잘 해줘야 돼요. 이 리텐션 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스케일업에 대한 속도 판단이 정말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개선 방향이 너무 뚜렷해져요. 그리고 마케팅 방향이 그로 인해서 되게 뚜렷해지거든요. 운전할 때 보면은 핸들이 있고, 그리고 계기판이라는 지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멈춰야 되나, 속도를 더 내야 되나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차량 운전이나 비즈니스 운전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표 판단을 잘 하려면 정량적인 사고랑, 그리고 정성적인 상황 판단이랑, 그리고 성장 관리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지표에 대한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표 판단이랑 지표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과감한 액션들을 할 수 있다면은 성장을 되게 빠르게 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드, 비용을 쓰는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논페이드라고 하죠. 비용을 쓰지 않는 마케팅이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마케팅은 그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이겠죠. 항상 이제 저희도 광고주 분들한테 항상 이런 요청을 많이 받고, 네, 그런 걸 잘하려면 역시 계속 무한반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표에 대한 설정이랑 지표를 얼마나 잘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대표님이나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개념 자체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매체에 대한 평가나 소재 평가, 예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스케일업에 대한 여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우리 핵심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 핵심 지표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의 비용을 쓰고 있지를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지출 관리만 잘 하더라도 우리가 스케일업 포인트를 되게 잘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광고 지표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CPC, CTR.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환이랑 획득에 대한 지표 관리예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표를 잡는 방식들이거든요. 뭐 비즈니스 위험은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더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일어나고 어떤 이제 절차를 거쳐서 결제랑 재결제, 리텐션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문의가 오고 세일즈 키맨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키맨이 할당이 되고 이제 유선 미팅을 1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진단이 진행이 되고 2차 정밀 진단,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이죠. 터치 포인트를 되게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희는 온라인에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동화나 아니면은 그 고객에 대한 경험을 되게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웰컴 메시지를 이제 자동 발송한다거나 위성 미팅 할 때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체크하는 포인트, 그리고 1차 마케팅을 진단하는 방식이 조금 리소스가 저희가 많이 들긴 하지만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컨설팅 포인트나 아니면 이 지표에 대한 모든 판단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성장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사스가 아닌 비즈니스가 되게 많아요. 문의로 풀거나 세일즈 포인트로 많이 풀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일즈에 대한 강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 프로세스 자체를 만족도를 되게 많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멋있게 일하는 팀들을 많이 만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세일즈 하면서도 저희도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구독 쪽이에요. 가입, 인증, 상품 셀렉하고 결제 정보 입력하고서 구독이 시작이 되는 이런 루틴이 있는데 이 절차가 효율화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혹시 카카오싱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되게 간단한 요새는 되게 상용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싱크라는 개념이 되게 흔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절차 자체를 되게 많이 축소하고 간편화시키자마자 성장을 되게 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구독 서비스 안에서도 되게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흔하긴 하지만 무료 체험 포인트도 없어서 그런 상품까지도 같이 마련을 해놓는 게 되게 유리했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싱크가 도입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뒷단은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조회 자동화, 그리고 전자 문서로 이제 제출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해 나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의나 아니면은 이게 등록되는 속도 자체가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뭔가 필터링을 걸어 놓으면은 우리한테 깨끗한 유저들이 들어오겠지 하면서 1차 인증, 2차 인증,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절차, 가입 완료를 이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가입을 앞단으로 빼고 DB를 먼저 받고 나서 인증 절차를 넣는 이런 절차로 바꿨어요, 프로세스를.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되게 빠르게 이제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제가 한 70개 이상의 이제 업체들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표 판단을 이제 한번 해본 거고, 그러고 나니까 좀 너무 신기하게도 패턴 같은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건강한 패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잘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들은 두고, 첫 번째 그 1차 전환 액션에 대한 비용이 되게 낮아요. 1차 전환당 비용 자체가 너무 낮고, 최종 전환당 액션에 대한 이제 비용 자체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견딜 만한 수준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재전환에 대한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CRM이나 프로모션 마케팅을 들어갈 때 딱히 엄청난 비용을 태우지 않아도 계속 상품성이나 비즈니스성으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 괜찮은 건가 패턴입니다. 첫 번째 액션을 이끌어내는 비용 자체도 비싸고요. 그리고 최종까지 가는 것도 비싸고요. 재전환에 대한 것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구조는 성장하기가 좀 더뎌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최우선 순위에 대한 그 목표는 이 뒤에 재전환 포인트를 맞춰주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들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안드로메다 패턴이고요. 돈을 안 쓰고도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는 그런 그 서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랬어요. 네이버에 투자도 받고 되게 짱짱하게 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되게 잘했는데 문제는 리텐션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려오는 비용은 거의 아예 없는데 신규만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텐션 상품을 무조건 개발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프로덕트,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이런 리텐션 커브라고 부르죠. 이런 커브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리텐션이 저조한 이런 이제 상품들 그리고 서비스를 구축한 분들은 매번 신규 유저를 획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리텐션이 우수하고 재연장, 재계약,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를 들고 있으면은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규 유저 그리고 매달 이렇게 쌓이는 유저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쌓이는 유저가 더 많아야 계속 탄탄해지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건강식품 어르신들이 구매를 한다기보다 이제 30, 40대 자녀들이 이제 구매를 되게 많이 하는데 텐션이 정말 좋습니다. 원래 핸드폰 케이스를 파시던 분인데 건강식품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이 리텐션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오늘 돌아와서 꼭 비즈니스 객관화 먼저 하고 그리고 액션 아이템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성장 관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요소들을 잘 한번 인하우스분들이랑 그 팀원들이랑 꼭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표 설정 우리가 잘 되어 있나? 이상한 거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성장에 대한 힌트를 꼭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퍼즐 코퍼레이션 UGC 팀 최영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UGC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고요. UGC를 통한 퍼포먼스를 우리가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그런 개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블로그 체험단을 운영한다든지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를 진행하는 캠페인인데 UGC라는 개념을 여기다 삽입하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저가 혹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낸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퍼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캠페인 구조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유저들을 활용해서 이제 바이럴 컨텐츠 혹은 바이럴 매체를 활용해서 UGC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메인 목적입니다. 가공된 컨텐츠를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이제 베이스로 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페이드 미디어에서 소재로 적용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UGC 팀이고 UGC 마케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한 가지 개념 같은 게 하나 들어가는데요.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개념을 저희는 도입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 뭐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우리가 생산해낸 컨텐츠 하나를 어떻게 하면 다양한 채널에 확산성 있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했다면 이 크리에이터와 만들어낸 컨텐츠를 메타의 소재로 쓴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낸 컨텐츠를 인스타그램 뭐 쇼츠, 유튜브 쇼츠의 영상 컨텐츠로 다시 가공한다던가 퍼포먼스의 소재를 공급하고 공급된 컨텐츠를 이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베리에이션 한다 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주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롱폼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성이 있습니다. 정보성을 많이 담은 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은 숏폼 컨텐츠, 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숏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주력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UGC 컨텐츠로 영상 소재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 내용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이 안에는 뭐 기획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우리의 뭐 키메시지를 뭘 담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피커라고 부르는데 어떤 인물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뭐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신뢰도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내용에 집중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해져요. 저희가 크리에이터 캠페인은 사실 개념상 아주 심플하거든요. 이제 UGC라는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퍼포먼스의 광고 컨텐츠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이 주어지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업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한 5단계의 스텝을 밟으면 업무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앞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서 이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낼 건지를 머릿속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민할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크리에이터와 협의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USP,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USP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플루언서를 정하는 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우리 브랜드와 결이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브랜드와 우리 제품과 컨셉은 좀 다르더라도 우리 타겟이 쉐어되는 크리에이터 혹은 인플루언서라면 진행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안 작성,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스텝을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만들어낸 기획안에 의거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소재까지 확장한다. 그러다 이렇게 또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하나 사고가 좀 확장한 건 뭐였냐면 그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가 협업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 보통은 이 구조로 진행해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를 정하고 이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화해서 만들어낸 그 기획안에 의거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들의 채널에 업로드하고 그리고 우리는 2차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업로드한 채널에서 광고 계약을 해서 소재를 가지고 온다. 이 구조로 보통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업무를 막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 과정이 사실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채널에 굳이 올린 영상을 우리가 2차 라이선스로 꼭 받아야 할까? 를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내용을 좀 제거하면 좀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봤고 그래서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보통은 브랜디드 컨텐츠 협업 구조인데 저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협업 구조라는 걸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과 협의를 해서 채널에 업로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컨텐츠를 수급받는 목적이에요. 라고 접근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텐츠를 우리는 원하는 컨텐츠를 수급받는 형태. 그래서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브랜디드 컨텐츠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대략적인 왁구를 잡아주고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내용을 웬만큼 맡겨봤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대체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진행했던 기획 방향은 뭐였냐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무조건 언급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강조해서 다 찝어준다.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더 욕심이 생겨서 저희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기획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만든다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컨텐츠를 이 스피커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내니까 광고 소재로 워킹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담다 보니 똑같은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시작하고 항상 반복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앞에서 말씀 그 이야기 드렸던 소재만 수급받겠다라고 했던 그 영역도 동일합니다. 근데 요 내용이 조금 다른 건 소재만 수급받는 방향은 그냥 강력한 USP를 전달해주고 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주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소재만 수급받는 방식은 롱폼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딱 30초에서 1분짜리 우리가 즉각적으로 광고 소재로 써먹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들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과가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기획이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획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실패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오답을 좀 제거하다 보면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 시장이나 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브랜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지만 에이전시에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UGC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면 히어로 컨텐츠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히어로 컨텐츠를 다시 또 디벨롭하고 표현 방식을 바꿔보고 스피커를 바꿔보고 아니면 뭐 조건값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하는 방식이에요. 컨텐츠에 대한 시나리오를 잡고요. 우리 USP를 뭘로 정할 거야? 우리 타겟은 그럼 누구로 할래? 그리고 표현 방식은 어떻게 해볼까? 뭐 인터뷰 형태로 해볼까? 아니면 뭐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느낌으로 해볼까?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비슷합니다. 남자 할 거야? 여자 할 거야? 아니 혼성으로 갈까? 이미지는 좀 어떻게 베리에이션 해보면 좋을까? 너무 주관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 주관적인 걸 약간 객관화해서 보자라는 측면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섭외를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UGC 캠페인을 진행하는 그 방식은 포맷으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커스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게 중요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그 구간이 10만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구간들을 제일 많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이상에 있는 친구들도 그 채널들도 많이 있지만 요건 그냥 마지막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가장 조금 반응 좋게 저희가 계속 협업하고 있는 구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내용 차트를 넣어봤고요. 링크를 삽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링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채널 안에. 근데 인스타그램은 링크를 넣을 수 없어요. 컨텐츠 안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링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프로필, 그 계정 프로필 상단에 링크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스토리 컨텐츠에 링크를 넣거나 자동화 DM이라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당연히 가능하죠. 본문이랑 댓글 상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게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컨텐츠인데 인스타그램 안에서 어떻게 링크를 전달할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이 방식으로 캠페인을 컨텐츠가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는 광고로 한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댓글을 달면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미디어라는 컨텐츠 프레임이에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사실 CTR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유저들은 무조건 클릭해서 우리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머스에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패밀리 세일이라는 뭔가 프로모션 같은 걸 열어서 코드를 주고 궁금하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DM으로 이제 패밀리 세일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시크릿 링크를 전달하는 개념으로 컨텐츠를 운영했고 ROI 측면에서 거의 10배 이상 매출이 나왔던 컨텐츠였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이제 미디어의 트렌드를 이끌다인데요. 그럼 과연 미디어란 무엇인지를 일단 한번 탐구를 해봐야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또 아까 전에 방금 막 UGC 설명하면서 브랜디드 콘텐츠에 나오는 유튜브 채널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미디어의 한 일종이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1분만 채널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진행한 마케팅 사례인데요. 1분만 채널 이외에도 저희가 조금 밀리터리라든가 역사, 다큐 쪽으로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큰 아젠다를 가지고 쭉 다큐멘터리로 풀어나가는 콘텐츠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광고주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도 있고 광고 대행사도 있고 이제 펄 같은 회사들도 많이 사이에 껴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다 보니까 의견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피드백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런칭을 하는데 이렇듯이 미디어 활동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뭐 어떤 답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행위 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른 생각과 행동들을 하실 텐데 그 행동들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미디어의 힘이지 않나 또 미디어의 역할이지 않나 라고 저희는 일단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럼 과연 또 마케팅은 무엇일까? 일단 사전적 정의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가 필요해요. 니즈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걸 사지 않고는 못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니즈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얻고 싶어 할까를 고민해봤을 때 옛날 TV 광고들을 봤었습니다. 다시다 광고, 저기 순진면이라고 옛날에 농심에서 나왔던 라면인데 옛날에 이 시절만 하더라도 니즈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TV 마케팅에서 너희들이 이거 먹고 싶지, 이거 사고 싶지, 갖고 싶지, 너만 안 살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래, 난 순진면이 먹고 싶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순진면을 사게 됐었죠. 옛날에서의 니즈는 분명 개인이 갖고 있었지만 개인이 결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제품들 사이에서 골랐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고객에게서 어떤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니즈를 제공해주는 기업 입장에서의 경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게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니즈를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갖고 싶은 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기업이 그걸 찾아 나서야 되는 관계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 또 아이템 또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과연 그 사람들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 만들 것인가? 그러면 새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미 제품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각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명한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겼을 때 10만 명 중에서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은 100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99,000명은 도대체 저희가 돈을 날린 것인가? 각인을 시켰다면 저는 돈을 아직 날리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억이 남아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보통 이야기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은 자기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줬을 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충격적이었다든가 재미가 있었다든가 그 기억에 남는 스토리를 그럼 과연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저희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랜덤으로 영상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차가 있고 어떤 체계가 있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시청 지속 시간과 노출 클릭률이라는 지표입니다. 먼저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한다면 1시간짜리 영상이 있다면 1000명이 이 영상을 봤었을 때 몇 명이 끝까지 봤습니까? 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것은 이 영상이 재미가 있든 뭐 화가 나서 봤든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그 각인이라는 게 남겨질 수 있는 여지가 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가 노출 클릭률이에요. 구독자가 10,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한테 일단 영상을 보여줍니다. 구독자니까요. 그리고 구독자는 아니지만 영상을 좀 자주 봐왔던 그런 시청자한테도 영상을 일단 보여줘 봅니다. 그 사이에서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이 영상을 보겠다고 선택했을까가 바로 노출 클릭률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광고 마케팅을 수행을 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시청자들이 영상을 과연 끝까지 볼 것인가 이런 데이터에 미루어 봤었을 때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의 역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치가 있더라. 유튜브의 동영상 탭에 들어가서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쭉 봤었을 때 저까지 몇 명 정도가 봤냐. 1분만 채널 같은 경우는 이걸 80%를 유지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들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제품이 기억이 나겠죠. 저희는 그런 식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많이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